네. 안녕하세요. 한면희의 제3정치 콘서트. 오늘도 그 두 분의 대담자 모시고, 강경선 무죄 선고와 대선에 임하는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담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강경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이면서 화쟁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2012년도 12월 14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광노현 전 교육감 사건 이 관련된 강경선 교수님 최종 심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무죄 선고 축하를 많이 받으셨죠? 예, 당일날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날 참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무죄 선고 받고 나서 곧바로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셨었죠. 그때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부터 좀 말하실 말이 좀 보여주시죠. 글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저하고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우리 광노현 교육감 마찬가지로 무죄였어야 되고, 또 여기에 같이 있었던 그 박명기 교수 이 세 사람이 사실 다 무죄가 됐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만 무죄가 지금 됐고 나머지 두 분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지금 수감 중에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이제 헌재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헌재에서 그냥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또 무죄가 되는 그 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처음서부터 이것은 저희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고, 복잡은 했겠지만, 무죄였다고 생각을 한 것이 1년 4개월 걸려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냥 뭐라고 할까, 원래 무죄였던 것을 무죄로 확인받았다. 이렇게 분이 얘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 있지만 적어도 재판 1년 4개월 동안에 저는 국가 비용으로 법조여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도 아닌데 법학교수로서 법조 체험을 국가 비용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국가가 저를 법조여행을 시켜줬다는 생각만 들면서 이렇게 무죄자를 유죄로 만들어 놓고 돌다가 결국 무죄를 확인해주는 1년 4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조 내부를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의 문제점, 법원의 사법부의 문제점, 언론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얘기할 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 글과 강의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 소견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은기 교수님이 볼 때 광노현 사건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모든 그 어떤 정치적 상황이 그렇듯이 이렇게 우선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광노현 그 교육감 후보일 때부터 지지했던 분들은 뭔가 좀 음모론 같은 것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교육적 철학 같은 거에 반대하던 분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식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시각이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수준이 좀 뭐랄까 이렇게 수준을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다만 좀 좀 어떤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보는 국민들의 보는 시각이 아직은 현상적이다. 간단히 말하면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노현 교육감이 돈을 건네게 된 행위의 동기와 또 그와 연루되어진 어쨌든 법적 성격을 보기보다는 광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펼친 정책, 인권정책,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호불호를 달리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사실은 그 불행한 사태를 초래됐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검찰로서도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 사건에 다가가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진실 그 자체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지긴 했지만은 광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예를 들어서 이 교수에 의해서 여러 차례 어쨌든 선거비 보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러자 자신은 선거비 보전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초반에 단호하게 지불할 수 없다라고 일단 사절한 상태에서 어리둥절하게 여기다가 자꾸 문제가 야게 되니까 이제 두 분에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한 분은 김윤태 인수위 비서실장에게 부탁을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지인이었던 강경선 교수님에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살펴봐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김윤태 비서실장의 조사에 의한 보고는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어쨌든 선거가 끝난 사후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자칫 어쨌든 이 법과 관련되어진 어쨌든 곤경에 처할 소지가 있으니까 돈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했던 거고 또 강경선 교수님은 그것과 다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강경선 교수님은 광노현 교육감 선거와 전혀 무관하게 선거 이후에 몇 달 이후에 펼쳐진 10월 말 상황에 이 사건에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박명기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한 3번 정도 이 자살을 언급할 정도로 정말 긴박한 곤경에 빠져 있게 되자 강경선 교수님 입장에서는 교육감이라면 선행에 사표여야 하는데 도움을 준 박명기 교수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곤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이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광노현 교육감이 수용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강경선 교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자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사실은 서로 아는 사람들 간에 예를 들어서 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선의로 돕는 행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법적 시비 자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또 시청자들에게 잠깐 정리해줬는데, 근데 이 사건이 묘하게도 검찰은 검찰대로 정치적 성격을 띄었고 또 이 사건을 받았다고는 사법부도 잘못됐는데 그 얘기를 좀 그렇게 할까요? 이제 좀 아까 옆에 계신 김은기 선생님도 이제 법학하신 선생님은 아니시니까 되게 그 진단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희한하게도 또 굉장히 깁니다. 길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안이 길고 복잡하고 또 적용된 법률도 이번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일본 빼놓고는 50년 만, 일본도 50년 전이라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처음 적용된 사후 매수라고 하는 그 조항을 여기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법조문도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사실은 우연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관계와 법조문이 다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설명도 못해요. 어제 간 사람은 시간 없어서 설명 드릴 수도 없고 또 한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거의 이제 선입견으로 저 사람도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계속 잘못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저런 분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하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선의의 지급을 또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재판부에서 제1심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에서 다 선의였었다는 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아무튼 그 밖에서 대한 판단 착오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아무튼 약간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유죄로 연루가 됐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두 분에 대한 사실 확정, 저의 원심 파기에 저 무죄가 됐는데요. 근데 여기에 참 사안의 복잡성이라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저와 광노현 교수 교육감 사이에서는
어떤 합의를 했냐면은 이번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유죄로 나온다. 우리 사회 풍토로 봐서 이 사안이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해야 될 게 있다. 정직과 진실로 임하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정직과 진실로 임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정직과 진실만 지키면 우리는 감옥 가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명색이 법률 교수인데 법정에서도 이기는 것까지 하면 더욱더 정말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도 싸우고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과 진실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아까 말대로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물어봤을 때 하나를 물어보면 두 개, 세 개 얘기를 하고 그건 재판에서도 거의 그랬거든요. 1심에서는 마침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줬어요. 저희가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 법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10분 얘기해도 좀 되겠습니까? 좀 미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30분 정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저는 특혜를 받은 재판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서 이거 정말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재판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일반 사람들한테도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직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저희들도 말하자면 협조를 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도 처음에 자기들은 박 교육감이 사전 약속을 하고 시간이 일정하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것을 돈을 준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전 매수를 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임하고 자신을 했고 왜냐하면 돈이 흘러간 흔적이 있었을 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게 대형 언론으로 이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대형 언론은 곽 교육감 사전 매수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한 번도 지금까지도 바꾼 적이 없는데 근데 사실 정작으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전 약속을 안 했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확신을 했으면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해서 이게 철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하지 말고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여기가 이제 바로 정치적인 부분이라는 건데 어쨌든 잡아놨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도 풀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원칙이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2호가 있었어요. 230조 1항 제2호. 그건 사후매수라는 지금 헌재에서 그건 사실 우연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정말 희한한 사전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사퇴자에 대해서 돈 주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듯이 보이는 이 규정을 확신 없이 또 사실은 또 이거 가지고 기소를 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1호 말하자면 사전에 약속하고 적당한 시간 지난 다음에 준 걸 지금도 다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정작으로 검찰은 사전 약속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다 알고.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호라고 하는 것을 걸고 지금까지도 이제 재판을 이제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됐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검찰의 문제점을 제가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이 사건의 그 오해를 위해서 정직과 진실을 임했으면 원래 검찰이나 사법부 여기 모두가 정직과 진실 이 사람들은 의사들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 의사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왔을 때 환자가 말을 못해도 어디가 아프다는 건 말 못해도 진단의 책임은 의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면은 저희도 약간의 의사였는데 병이 난 의사라고 봐셔도 됩니다. 의사도 병이 나면 또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게 내가 어디가 아픈 사람이고 이렇다라는 것을 저희는 막 알려준 거예요. 상대방 의사한테. 그러면 의사의 수고를 덜어준 건데 우리가 안 해도 그 사람이 이제 밝혀야 될 건데 다 밝혀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집과 어떤 그 편견,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서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갔다는 것이 검찰에서 있었고 또 사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법부도 법원도 1심의 김영도 재판관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재판관이었고 그 다음에 2심 대법관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정말 사안을 정확하게 봐서 밝혀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법조문에 대해서도 법조문이 정말 난해합니다. 정말 혹시라도 여기 법률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고 사실은 형법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면 그 자체로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걸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도 또 그 전 단계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근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판사들도 굉장히 정말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시간 소비를 못해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이제 사법개혁의 대상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주변의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동원과 도움을 받아서 그 복잡한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론 제공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변호사님들과 법학자들 견해가 갔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판사분들은 그래도 훨씬 더 저희들보다는 더 좋은 결론을 내려주기를 저희가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검찰은 그러니까 공소를 철회했어야 되고 자기들이 원래 생각한 거하고 다른 사안을 그 후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좀 철회를 할 줄도 알았는 그런 좀 정직한 검찰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사법부도 아무리 사건이 업무가 폭주하고 사건이 다루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이번 사건이 굉장히 정말 흔히 얘기해서 하드 케이스라고 해서 난해한 사건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난해한 사건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정직과 진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제공도 하고 할 정도가 되면 사법부에서도 좀 훨씬 더 지금보다 여태까지 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결론들을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에서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왜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거죠. 사실 이 왜 못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제공을 했음에도 또 그분들이고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중하다라고 인정받는 검사 판사들인데 왜 못하는가. 여기에 이제 바로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은 정치 검찰이다. 또 판결의 정치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신이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1심 법원 김영도 재판관은 다른 사건과 달리 힘의 민주주의 형태에서 공판 중심주의를 이행하면서 충실하게 피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라서 선고를 어쨌든 광명 교육감의 경우에는 3천만 원 벌금형 그리고 강경선 교수님 2천만 원 벌금형 이렇게 내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2심은 사실 무죄를 다 선고했어야 옳은데 2심 때 이제 이 올려치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광명 교육감이 사실은 검찰에 송치돼서 한 2, 3개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흘러났는데 2심 법원이 이제 1년 선고를 함으로써 지금 재수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심으로 넘어가서 대법원이 광명 교육감에 대해서는 1년 선고를 확정짓고 강경선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무죄 취지의 환송 어쨌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2심 어쨌든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재심이라고 해야 되나? 원심 파기 재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심의 원심 파기 재판에서는 강경선 교수님은 무죄를 판결하게 됐다. 그 무죄 판결의 기본적인 측면은 그걸 봤다는 거죠. 적어도 강경선 교수님이 이 사건의 저는 감독 성격이다. 그리고 광명 교육감은 주연 배우였다. 그럼 감독이 어떤 사인을 보냈느냐면 교육감이라면 선행의 사표여야 하므로 공경에 처한 박명기가 법적으로 실정법이 이렇고 저렇고 말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주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옳은 처사다라고 제안을 하고 광명교육감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무죄였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는 강경선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나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통해서 사회의 아픈 것을 치료하는 의사 성격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검찰은 처음에 기소할 때는 사전 매수죄로 기소를 했는데 얘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사전 매수가 아니네라는 것을 검찰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마땅히 기소를 유예했어야 온당했다. 근데 기소를 유예하지 않고 사전 매수죄를 약간 비틀어서 사후 매수죄로 사실은 변화를 줘서 그렇죠? 공소장을 제출하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사법부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무죄 판결 내렸어야 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검찰이 정치적 검찰로 이제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지평으로 도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받은 재판부도 관행대로 그렇죠? 사건을 심판하는, 그래서 결국 광명교육감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의를 범했다. 근데 여기에는 검찰과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정의의 잣대로서 마지막 보루였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기강이 진실과 정직, 그렇죠? 네. 선의를 바라다보지 못하는 불행한 나라, 그렇죠?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점과 관련해서 사법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법학에 있기도 하고 또 헌법 교수로서 사법부가 갖고 있는 의미, 이걸 자꾸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법부는 굉장히 작은 권력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국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권력이지만, 그렇지만 이 대의제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갖냐면은 양심과 정직과 뭔가 그 사회의 규범에 대한 신뢰, 이거를 보증하는 그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나 우리 이 정치 집단, 많은 권력 집단들, 이런 것들이 잘못했을 때, 여기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 같은 것이 있을 때, 권력 사회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사건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사회에 아무리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사법부를 일단 가면은, 글쎄, 다는 못 걸러낸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법부로 가면 그거 다 정확하게 처리된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줘야만 이 민주주의에서 이 대의제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대표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대의제민주주의 전체가 아무튼 전 뭐 광범위한 공직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공직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의 마지막 보증자가 사법부라는 거죠. 이 사법부가 무너지면은 이 불신들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걸러내고 하는 것이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라도 하나 온전하면은 대의제민주주의가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번 계속 무너져 왔다는 거죠. 이 사법부, 검찰은 말할 것도 없지, 사법부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불신이 있거든요. 점점 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불신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말, 이걸 어디가 문제점인가라는 거, 이걸 알게 됐는데, 우리 한 선생님께서 정치검찰, 정치사법,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같이 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이 무조건 뭐 정치검찰, 이렇게만 하고 싶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검찰성이 있어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이것이 어디선가 수사에 대한 그 기소에 대한 고집, 이런 것을 보면 정치적인 검찰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사법부나 이런 쪽을 보면은 꼭 정치적인 사법이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요인이 있어요. 있겠죠. 자기들 확신에 의해서 저희들을 집요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여론재판이나 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흔히 해서 여론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은 좋은 특징 단어도 하지만, 이제 우리 법원에서, 법학에서 얘기하는 여론재판은 휩쓸리는 재판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쁜 재판으로 보고 있는 용어인데, 이 법원 사람들은 좀 이렇게 큰 사건이 되고 그럴 땐 좀 더 평소보다 더 정신 차려가지고 정답을 좀 내주는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답을 내려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낸 거예요. 사건은 어렵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관성적 사고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아무튼 이런 엄격히 보면 재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이번 증거도 못 찾아냈어요. 곽교육감이 돈을 줬다는 목적이 분명히 없거든요. 없는데, 이렇게 돈이 흘러갖고 선거판에서 저렇게 얘기가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줬을 것 같고, 라고 하는 걸로 그냥 목적범으로 이렇게 참아보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또 법조문을 또 보더라도, 이제 이건 사실관계라고 하는 거. 법조문을 보더라도 맹점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법조문이 잘못돼서 무죄일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보면은 증거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있지 않고 이 정도 되면 목적이 있다 할 것이 뭐 그냥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처벌을 하는 아직도 참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훌륭한 재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적인 재판이 안 됐다는 것을 주변의 이제 법률가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큰 사건에서도 찾아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나 여론에 휩쓸리는 이런 정도까지 왔다는 것을 분명히 봤고, 그러면 큰 사건이지도 않고 저희들 같이 법학 교수도 아니고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검찰과 판사 사법부가 엉터리 쪽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을까라는 것도 상상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법부가 이만큼까지 불신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데서도 지금 계속 불신을 받고 있는 거니까 정당도 언론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이제 막을 도리가 없구나, 사법부까지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대법원 같은 데서 정말 소신 있게 한 번만 저희들의 판결에 대해서 내려줬다고 한다면 그 판결 하나로서도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될 만큼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도 법조문을 잘 해석을 해서 우연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딱 용감하게 또 필요만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또 그럴 만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만 한다면 그 판결 하나로도 흔히 얘기해서 사법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제민주주의가 그 하나, 판결 하나로도 그 대의제민주주의가 쓸 수 있는 그 신뢰가 회복되는 이런 참 좋은 기회였는데 거의 놓치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사회는 어느덧 사법부에서조차 여론을 의식하면서 여론 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여론이 갖는 의미는 예를 들자면 BC 5세기경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됐던 아테네에서 현인이었던 소크라테스를 여론 재판해 갖고 사실은 유죄 판결을 그렇죠. 여론 재판은 제일 중요한 그게 소크라테스와 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빌라도 재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이제 제일 고전적으로 남는 그건데요. 자기가 볼 때 무죄인가 사람들이 죽여라 하니까 빌라도가 그렇죠. 그럼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하는 이 흐리멍당한 재판. 이제 이런 거죠, 지금도. 그럼요.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재판이 이제 야기됐다. 그런데 이런 재판이 야기된 사실은 출발점을 추적한다면 서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반목과 질시로 그쵸 나를 세울 정도의 기존의 보수와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 진영 간의 소모적 정쟁이 이제 어느덧 사실은 기업의 영역, 즉 경제와 기업의 영역, 그리고 이제 검찰에 당연히 권력에 부응하지만 최종적으로 정의의 잣대를 명료하게 내세워야 할 사법까지 확장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제 정치적 논의로 이제 이 방향을 좀 선회해야 할 듯 싶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적 두 진영 간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의 피로감이 사실은 누적되고 있고 공동체가 파편화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 등등이 이제 누적되면서 마침내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선상에서 안철수 현상이 사실은 나타나게 됐는데 이 안철수 현상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김은기 교수님이 조금 언급을 해주신다면. 네, 안철수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제 기존 어떤 정치 문화 또 정당 정치에 더 이상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국민들이 뭔가 그런 대체적인 어떤 정치적 그런 어떤 힘을 통해서 아니면 포스라 그러나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희망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욕망이 분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 쇄신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정치 쇄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폭넓게 본다면은 정치 쇄신을 통해서 결국은 진짜 서민들, 중산층, 보통 사람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는 거를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그 총선에서도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참 뭔가 이렇게 많은 좋은 정책 같으면서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 후보를 찍겠다 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공약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안철수 전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으면 뭐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해보지 않아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이 이제 대선인데 뭐 아직 이 사람이 이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난 이 사람 찍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후보를 찍겠지만 그 사람이 내놓은 어떤 감동적인 공약 때문에는 아니어서 좀 그게 또 좀 이렇게 투표율이 만약 높은 게 진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현상이라면 그게 이제 투표율이 이제 과연 내일 높을지 참 걱정이 좀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도 4.11 총선에 이어서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일련의 이 정치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가 적어도 이 시점 21세기에는 정상 그리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정치가 질척거리는 그리고 정치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검찰은 물론이거냐 사법부의 영역까지도 확장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이 양극화에 따른 온갖 문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률 체계와 연관해서 본다면은 사법부도 바뀌어야 되고 검찰도 바뀌어야 되지만 정치권도 바뀌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문화 자체도 이제는 좀 한 단계 질적 성숙 단계로 가야 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 안철수 현상을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강경선 교수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 용어 자체를 사실 저는 또 제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거의 진원지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철수 현상이 폭발적으로 나온 게 서울시 선거였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 근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건 바로 오세훈 씨의 사퇴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의 사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재판에 이제 시작되는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평소에 헌법 최근에 더군다나 저 나름대로도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둔해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실관계를 억지로 구태여 이렇게 안 보느냐라고 하는 안 보고 못 보느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해봤더니 역시 이게 구태의연한 데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새롭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법률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약간 얘기했을 때 그냥 당연히 그런 분들이겠지 그런 사안이겠지라고 하는 일정한 부류가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법률가들 그룹을 보고 그래서 참 그게 올드 구시대적 사고와 신시대적 사고가 이렇게 갈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올드와 뉴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제 그런 것이 폭발이 되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면서 그때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전면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냥 후원하니까 당선이 되는 아무튼 이런 정도의 이제 희한한 정치적인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안철수 씨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붐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희망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안철수 현상이다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하고 안철수 현상은 바로 신세대 얼굴, 그 다음에 IT
또 기업가 정신도 있고, 거기다 또 나누고, 정직하고, 막 여러 가지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것을 적어도 안철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국민의 희망의 심볼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저는 헌법학자로서 제가 보는 이제 헌법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국가 권력의 삼권 자체가 다 무너져 보이고, 저는 사실은 대의제민주주의를 이 삼권, 그 입법, 사법, 행정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당연히 정당의 부패, 당연히 그걸 정당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다음에 총선 과정에서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양대 정당에 대한 다 불신이 생겼죠. 또 언론이라는 것은 뭐, 우리 사회에서 믿는 사람은 그냥 믿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대형 언론에 대해서 믿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까지 포함해서 다 대의제민주주의라고 보는데, 이 전반적 불신, 전면적 불신이죠. 뭐, 전면적 불신이, 새 사회를 향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국민의 희망을 이제 수렴하는 이제 그런 정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제 저는 계속 그 각도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이제 대선 하루를 저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이제 화정정책 포럼을 같이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또 그 문제에 대한 인식도 이제 공유하는 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그 안철수 현상은 그 안철수라는 비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담겨진 것으로서 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은 같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분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안철수 현상 자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국민의 여망이 담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소모적 정쟁 속에서 권력 잡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전통적인 부여야의 거대 정당을, 그렇죠? 정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반대편으로는 어쨌든 사법적 차원에서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물론 중간에는 검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권력을 감시할 언론조차도 사실은 그 권력 내지는 언론의 사주와 결탁 선상에서 국민의 여망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선상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이런 우리 사회 그 일반의 그러니까 정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바꿔야 할 이런 국민적 소망이 적어도 정치권에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현상을 반영하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 캠프와 함께 좀 더 분별력 있게 국민의 여망을 담았어야 되는데 또 이 안철수와 안철수 캠프가 국민의 여망을 읽기야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온전하게 사실은 반영하는데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의 여망을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왜소하고 축소하게 만든 것이 결국은 안철수의 후보 사태라는, 그렇죠? 것으로 기결됐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민주당의 구태 정치에 의한 사실은 또 이 단일화 프레임, 단일화의 덫, 여기에 말려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새 정치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일단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여겨지는지 아니면 대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지 먼저 김은기 교수님부터. 정권 교체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어쨌든 그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궁극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국민들의 그 편에 서서 국민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이제 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이번 대선에서도 낮게 나타난다면은, 결국 그거는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갖고 있는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아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자기들한테, 자기의 삶에는
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런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하면은 아마 뭐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날 그 변화는 어떤 민주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현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크게 진짜 이 대중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민주주의가 어떻게 억압받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정당에서 어떤 공약을 생각할 때는 진짜 대중 시선에서 봐라.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정당에 그 관련된 사람들은 그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예? 여기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사실 그게 뭐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진짜 그 투표를 해야 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신다면은 권리니까 우선 해야 되는 거고, 또 진짜 이 국민으로서 어떤 이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또 그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투표하는 것이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교성 교수님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또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느꼈고 그 이후에 전개된 이 안철수 현상의 폭발적 이런 그 사회적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왔기 때문에 헌법학자로서 정말 이 상황이 뭘까?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이제 혁명적 상황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갑자기 혁명하면 사람들이 놀랄까봐 제가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무슨 막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혁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엄청난 큰 바람이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혁명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이 새로운 사회, 한국 사회의 변화를 꾀할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안철수 씨로 힘을 모아서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사실 굉장히 미래를 보면서 선거에 임했을 뻔했는데 지금은 그 미래를 보고서 선거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좀 박빙으로 이렇게 아무튼 이런 길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접어들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두 민주당과 이 새누리당과 속에서 저는 처음부터 순서를 안철수 현상에 제일 부응할 만한 사람 1번은 그건 말씀 안 드리지만 1번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상에 제일 부응할 만한 적임자 2번이 사실 안철수 씨였고 3번 문재인 씨, 4번 박근혜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민주주의 거의 제가 말하는 이 안철수 현상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복지국가 사회에 걸맞는 그런 인간형을 만들려면은 우리 사회가 실질적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위해서 순서를 저는 내겠기 때문에 누가 돼도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강도만 달라질 뿐이지. 그렇지만 제가 선호하는 순서는 이미 1번은 말씀 안 드리고 2번, 3번, 4번으로 다 매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안철수 씨 사퇴 이후에 지금 그거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두 후보가 누가 더 당선될지는 모르는데 이런 거 이 사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선거 국면의 이 사회적인 이 격변 거의 사실은 혁명이에요. 아무리 봐도. 근데 더군다나 우리 박근혜 후보가 처음에는 같이 뭐라고 할까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포함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문 후보로 확정이 돼버리니까 진보와 보수 구도로 그냥 딱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보수들은 다 모여라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제 오로지 임해와서 지금은 완전히 보수돼. 그리고 어쨌든 진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문 후보로 결집되는.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도 제가 얘기 안 해도 일반 언론에서 진보 대 보수의 대회전이 지금 캠페인이란 말이 회전이잖아요. 대회전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거전. 그러니까 혁명을 예전처럼 몸싸움으로가 아니라 이제 선거에 의한 혁명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격렬하게 지금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격 자체가 거의 너무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 박근혜 후보 쪽을 보면은 거의 진짜 앙상레짐이라는 표현이 거의 서양에서 보면은 다시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잖아요. 군사 독재의 시기였던 살았던 상황과 거기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복고형 왕정 복고형의 한 집단과 아니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집단 간의 싸움 보이자면 굉장히 혁명적인 이런 선거전을 그래도 참 한참 났습니다. 이게 몸으로 싸우는 건 정말 피투성이가 될 수가 있고 한데 선거로 싸우니까 천만다행이고 아무튼 어떤 사회가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안철수 현상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 이런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 싸우면서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철수 현상을 우리는 다 바랬다. 그렇지만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선거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철수 현상. 그건 뭐냐면 더욱더 좋은 새로운 미래사회의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화해 나가는 일이 나오는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안철수 현상에 국민적인 여망이 참다운 뜻으로 담겨 있다라고 평가하는 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보수 제1정치 세력이나 진보 제2정치 세력과는 조금은 다른 제3정치 지평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이 정치적 의미 맥락에서 본다면은 공동선 제3정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저나 그다음에 여기 나오신 강경선 교수님 그리고 김은구 교수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제3정치 지평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제3정치 지평선상에서 국민의 여망이 실현됨으로써 그 여야의 적대적 예를 들어서 저렇게 정치로 일관되기보다는 정책적 차이에 따라서 경쟁을 하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력 그리고 화해가 일어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보수와 진보가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정치틀을 일단 염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된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약간 하강 곡선을 구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은 국민적 지지도가 점차 떨어지는 열세 플러스 또 민주당이 또 쳐놓은 교묘한 정치적 덫 때문에 본의 아닌 후보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하고 어쨌건 후보의 단일화를 아주 철석같이 국민을 위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최선을 실현할 수 없는 자선의 상태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원장이 자신의 약속대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쨌든 정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지평에서 다시 우리 정치를 펼쳐본다면 제1정치 세력인 새누리당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산업화를 일궈냄으로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빵의 크기, 파이를 좀 넓혀놓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친일 잔재 선상에서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압살한 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앙상레짐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보수가 구시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결집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구하되 최선을 이번에 실현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번 판에서는 차선을 구현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지혜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선상에서 제2정치 세력인 진보 진영을 또 본다면 지금부터 K5의 로드락 크랙패드 설치 방법 및 전동 시트를 움직였을 경우 소리가 나는지 걸림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K5 차량에서는 이 사각 패드가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3M 벨크로도 필요 없습니다. 이 벨크로와 사각 패드가 없어도 K5에는 그 장착이 아주 잘 됩니다. 것은 엄히 질책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런 것을 문제로 인식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최근 들어서 이런 국민적인 여망을 부분적으로 존중하면서 새로운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며칠 전에 국민을 위한 선언을 내놓은 바에 의하면 국민연대를 통해서 정치권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함께하는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며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누구와도 협력하는 국정을 펼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새로운 정치가 우리가 시구하는 바이긴 하지만 새 정치를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없게 된 현상에서는 새 정치의 가치를 끌어안고 있는 정권 교체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새로운 정치와 정권 교체는 분리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연동되는 차원에서 이 사태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즉 12월 19일 날 어쨌든 우리 사회의 운명을 가를 선거를 치르게 될 터인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어떤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지를 이제 방송을 이렇게 매듭 짓는 과정에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먼저 김은기 교수님. 네. 저도 사실 좀 더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정치에 우선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또 과연 뭐 나의 그 투표 하나가 어떤 뭐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수동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한국 사회가 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치고 나가느냐 21세기 이 세계화된 이 무대에서 아니면 그냥 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무르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지난 뭐 5년 10년간 이렇게 이제 지내오면서 어떤 변화가 감지됐는지 또 과연 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서 뭐 얻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이제 그 정치에 관심 갖는 것부터가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투표율이 높은 그게 현실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들도 그런 높은 연령대 분들 위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좀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 나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면 좋겠다. 내 나이대를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투표 행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이 젊은 분들의 그 투표율이 높아야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더 신경을 써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실질적인 이유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철학적이나 이런 추상적인 말보다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 교수님도. 예, 뭐 저는 이제 우리 젊은 분들한테 또 특별히 주라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대선을 이제 거의 좀 처음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사실 이게 서로 역사적 경험들이 다 서로 다르고 한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DJ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흔히 해서 이제 보수 쪽으로 회귀를 하면서 MB 정권이 됐죠. 그럼 MB 정권이 사실 다 하나하나 우리 사회가 그 전임자 중에서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좀 버리는 식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일단 우리는 그 전임자가 다른 당이었으면 현재까지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면은 다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역사적 축적이 거의 안 되는 식으로 모습을 보였잖아요. MB 정권은 DJ 노무현 이것을 그 5년 해서 그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을 짓고 거의 후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의 주제가 이제는 다시 거의 87년 당시 6월 항쟁 이전으로 가느냐 그 이후로 가느냐의 선거로 지금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분들은 6월 항쟁이 뭔지도 모르죠, 사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 좀 젊은 시절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후퇴를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제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봐서 역사를 자꾸 후퇴시켜가면서 가도 또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우리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이번에 원래 더욱 더 빠른 속도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한 선생님은 차선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튼 차차선의 선택, 참 넷발이 한 거죠, 솔직히. 차차선의 선택, 이라도 해야죠. 차차차 선택을 할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조금은 아무튼 좋은 선택을 하셔서 빠른 속도로 나가서 우리 나라가 정말 역사의 인류 평화, 모든 것을 역사에 기여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미래사회 운영의 주체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그 정치적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선상에서 희망찬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적극적 투표 행위를, 그것이 최선일 수도 있고 차선일 수도 있고 차차선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 내일 선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한면의 제3정치 콘서트 오늘 두 분 모시고서 이 광노현 교육감 사건,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은 강경선 교수님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김은기 교수님 모시고서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